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7.8도로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초 날씨론 117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뜨거웠던 날,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도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특검 관련 단독 보도들을 여럿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이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5분도 아닌 2분짜리 졸속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숨은 집사를 출국 금지하고 수백억 원대 투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은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0도를 돌파한 수도권 상황부터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전. 공원 앞 무료 급식소 입구엔 가방과 소지품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착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댕기면 땀이 줄줄 흘러. 그냥 걸어다니면 땀난다 이게. 아 힘들어. 겁나 힘들어. 서울에 19살 때부터 지금 70 하나인데 55년생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6월 달서부터 아주 계속 지금 찜통인데 오후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남산공원이 위치한 예장동의 낮 최고 기온 37도를 무려 넘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는 것은 공기뿐만 아니죠. 바로 사람의 몸도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 이마의 온도는 40도가 넘었고 정수리의 온도는 무려 5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의 공식 기록은 37.8도. 동작구와 광진구 등은 39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상순으로선 117년 중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선 경기 광명과 파주가 40도를 넘어 가장 더웠습니다. 문제는 가마솥 폭염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티베트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뜨거운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고온 건조한 동풍까지 몰아치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대기 중하층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부 영역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며 대기 최상층부는 서쪽에서 확장해온 북티벳 고기압의 일부 영역이 우리나라에 다시 겹쳐지면서 우리나라는 대기 전층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더위가 가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열흘째입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는 적어도 주말까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20대 노동자가 앉은 채 숨지는 등 매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열질 환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직접 논밭을 돌고 하늘엔 드론까지 띄우고 있는데 이 현장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모든 공사가 멈췄습니다. 어제 오후 20대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이곳에 앉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온 40.2도 확인되네요. 심정지로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날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8.3도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추정 환자가 961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는데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환자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 종사자나 농림업 종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온열 질환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덩달아 비상입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합니다. 불이 난 줄 알았는데 달려가는 곳은 논밭입니다. 마을을 돌며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방송을 합니다. 논밭에서 온열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도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7.3도까지 올라간 오후 3시, 복숭아 밭에서 인기척이 나자 얼른 물과 이온 음료를 챙겨 달려갑니다. 더울 때는 조금 잠깐 그늘에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수분 좀 충분히 섭취하시고. 예, 잘 마시겠습니다. 하늘 위로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곳곳을 살피더니 땡볕 아래 작업자가 보이자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무더위 쉼터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전부 다니며 말할 수 없으니 드론까지 동원한 겁니다. 들으시면 인지하시고 이게
집에 들어가는 소리구나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낮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경남 밀양의 얼음골마저 이렇게 벌써 녹아내렸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대형 참치가 1,300여 마리나 잡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시 천왕산 중턱 해발 600m 지점. 바깥 온도는 35도를 넘었지만 바위 틈에선 찬바람이 나옵니다.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손 한번 대봐. 천연기념물 224호인 밀양 얼음골입니다. 겨울 냉기가 바위 밑에 있다가 여름이 되면 따뜻한 공기에 밀려 바위 틈으로 빠져나옵니다. 바위 앞 온도계는 0.8도와 0.9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전에는 0.9도였는데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0.1도가 더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형 특성상 바깥 기온이 오를수록 얼음골 온도는 내려갑니다. 올해는 지난 5일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졌고 7월에 얼음이 녹은 건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탓에 역설적으로 냉기가 오래가며 얼음이 더 늦게 녹은 겁니다. 지금 기분 같으면은 햇볕 나는 데 가고 싶고 그래요. 추워서. 쓸렁해가지고. 가판 위에 1m가 넘는 참다랑어가 널려 있습니다. 중장비로 옮겨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4개 실었어요. 오늘 오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앞바다에서 100kg이 넘는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이틀 전에도 100kg이 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는데 동해안에서 아열대성 어류인 대형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제협약에 의해 정해진 한국 참다랑어 어획량 1,219톤이 모두 차버린 탓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들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폐기하고 버리는 거 말고는. 학계에선 이 역시 이상기후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바다가 이미 아열대권 수온을 보이는 만큼 먹이를 따라 참다랑어 무리가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3대 특검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의혹들을 동시에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었지만 이제껏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는데 특검이 오늘 처음으로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영선 전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현직인 윤상현 의원은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에 말하겠다며 윤상현 의원 이름을 언급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당에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육성에도 언급된 핵심 인물이지만 그동안 강제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오늘 처음 공관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데 국민의힘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과잉 수사 금지하셔야 됩니다. 압색을 통해 윤 의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죠. 특검이 오늘 처음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은 오래됐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추석 문자를 돌려 감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대검을 비판했습니다. 고향 선후배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단문자도 못 보내냐 하는 좀 그런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이고요. 검찰총장의 지시까지 거역하며 출판 기념회를 열어 유권자를 향해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출마 강행의 배경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연초 국민의힘 공천심사가 시작된 지난해 2월 김 여사와 총 48분간 통화했다며 그 내용까지 폭로했습니다. 텔레그램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 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대신 자리를 챙겨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이나 장관이나 이런 데 한번 내가 신경 써보겠다. 김영선 의원이 아마 서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올 당시 지인으로부터 리스 차량 보증금 3천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오늘 삼부토건 지분 흐름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인 신규철 전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 대상은 삼부토건이었습니다. 혹시 이전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 포착하신 거 있으실까요? 2023년 천원대이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 이후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그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자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실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데도 참여할 것처럼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실소유했다고 지목된 DYD라는 회사에서 삼부토건으로 옮겨왔습니다. DYD는 삼부토건 지분을 차차 늘려가다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묶이기 3달 전인 2023년 2월엔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특검은 신 전 대표가 DYD로 지분이 흘러가는 과정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양용호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회장도 불러 당시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삼부토건이 참석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내일 삼부토건의 정창래 전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회장을 소환합니다. 이르면 주가 조작 몸통으로 지목된 조성욱 전 회장까지 이번 주 안에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김 여사 관여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5배 급등할 수 있었던 건 원희룡 당시 장관까지 참석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가를 띄우는 포럼을 열었던 협회 관계자들이 수혜를 본 삼부토건 관련사 관계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어제 이 관계자 한모 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었던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가 포럼 후 이름을 바꿉니다.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이양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협력 체계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요 멤버는 같습니다. 이 협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간판에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협회 사무실이 아닌데 모자이크 매트라고 돼 있어서. 예, 저희 사무실이 제가 빌려 쓰고 있는. 아, 협회가? 예. 간판에 적힌 업체는 온세텔링크라는 법인의 공시를 맡았고 온세텔링크는 웰바이오텍이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웰바이오텍이 바로 삼부토건 관련사입니다. 지분 구조는 복잡하지만 특검은 웰바이오텍을 사실상 삼부토건과 하나의 회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삼부토건 주가를 띄운 포럼을 열었던 협회 사무실과 수혜를 본 관련사 관계자가 한 사무실을 쓰는 겁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 썼죠. 우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대신에 있다가 나가셨다가 잠시 와가지고 회의실 빌렸어요. 이 사무실 대표 한모 씨는 협회 이사이자 웰바이오텍 사내이사로 추천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웰바이오텍에 들어와서 이제 재건 관련 사업을 도와달라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 공시를 대행해줬어요 그때. 예, 진행할. 이사로 추천됐던 건 맞지만 삼부토건 경영진과는 무관한 선임일 뿐이었단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과 수혜를 받은 삼부토건이 얼마나 또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던 기업 중 삼부토건 말고도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업이 더 포착됐습니다. 결국 원희룡 당시 장관이 참석했던 이 포럼이 사실상 주식 작전 세력의 놀이터였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어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재건 포럼에 초청됐다.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럼 참가를 홍보했던 한 기업 홍보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 하루 전, 이 기업은 공교롭게도 주식을 합치는 액면 병합을 합니다. 주식 수를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시세 조종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호재성 공시로 인한 주가 상승과 같이 섞이게 되면 굉장한 좋은 이슈로 주가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기업의 주가 등락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기사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런 뒤 급락을 시작합니다. 삼부토건과 거의 같은 등락 곡선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늘어났고 회사 관계자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포럼 직후부터 한 달 사이 50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내이사였던 신모 씨는 포럼 주최 측인 협회 임원이었습니다. 협회에서 기획해 개최한 포럼에 스스로 참가했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묶였던 이 회사 주식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섭니다. 직접 내일 구속 심사에 출석할 예정인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특검은 내일 심사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내란 특검팀은 구속 심사에 나갈 최고의 팀을 짜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가 내란 특검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시험대인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참석 인원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나 사후 계엄 선포문 등 혐의별로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이 직접 PT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소환했던 핵심 관계자들 중에 진술을 뒤집은 인물들도 있었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온 점도 언급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도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네,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까? 내일 밤 늦게나 모레 새벽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우선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 사실은 5개, 적용된 혐의는 8개로 밤 늦게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내일 심사에 출석하는데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당시 심사는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영장은 다음날 새벽 2시 50분쯤 발부가 됐습니다. 신문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8시간 가까이 걸린 겁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신문도 밤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윤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까? 내일 신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걸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나 중앙지검 유치장에 인치가 되는데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금돼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지난 1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3월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총 52일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란 근거 중 하나가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그동안 5분 만에 끝난 걸로 알려져 왔는데 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5분이 아니라 2분 만에 끝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입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밤 10시 17분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밤 10시 22분에 끝나 모두 5분 동안 진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처음엔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적었다가 5분으로 정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내란특검은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을 확보해 초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시각은 밤 10시 16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밤 10시 1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실제 국무회의 시간은 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2분짜리 국무회의가 찍힌 CCTV 영상을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단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그러니까 계엄 가담자들이 말을 바꾸도록 회유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처음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에 폐기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조사를 받을 때는 문건을 폐기한 다음에 보고했다고 말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강 전 실장을 따르는 변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의한 진술 회유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전 실장이 번복한 진술은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작성했다 나중에 폐기한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핵심 증언이었습니다. 강 전 실장은 기존 검찰 조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하기 전에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특검 조사에선 문건을 폐기한 뒤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전후 관계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바뀐 진술대로라면 대통령과 총리의 결재까지 받은 문건을 부속실장이 스스로 판단해 폐기한 뒤 사후 보고했다는 뜻이 됩니다. 특검은 이렇게 바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강 전 실장의 기존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작성했습니다. 또 내일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에서 진술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강조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 증인신문도 이제 안 하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계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군복을 벗을 거라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해 그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자신을 국민 불안과 방첩사의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책임자라며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절을 운영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는 직접 체포가 아닌 신병 인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사실을 다퉈왔는데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이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입장을 바꾼 건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로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군인이고 또 보군 통수권자가 명령하는 그런 상황에서 명령을 이행을 했습니다. 군은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도 호소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금요일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른바 VIP 경로서를 집중 조사한다는 건데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쟁점인 VIP 경로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보고에 크게 화를 냈고 이후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VIP 경로서를 언급하는 해병대 간부들끼리의 통화 녹취가 발견되는 등 수사 외압 정황은 계속 불거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날 VIP 경로설 의혹을 풀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2시간 동안 조사한 직후 김 전 차장을 공개 소환한다고 밝힌 겁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까지 총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오늘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전 부장은 2023년 8월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기록 회수 당시 국방부와 이를 논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한 업체에 여러 대기업들이 펀드 형태로 180억 원 넘게 투자를 했고 이 중 46억 원을 김 씨가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2012년 김 여사의 전시회를 계기로 모친인 최은순 씨와도 교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때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위조한 인물이 바로 김혜성 씨입니다. 최 씨는 징역 1년 실형을, 김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바로 이 인물 김혜성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이 업체는 윤석열 집권 시기인 2023년 6월 대기업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 누적 손실은 346억 원에 달하는 이 부실 기업에 여러 대기업과 금융사가 나섰습니다. 투자액 184억 원 중 46억 원은 김 씨 개인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지분을 그 당시에 정리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김혜성 씨하고 했던 그 오아시스 투자와의 어떤 개연성은 제가 알고는 없고요.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투자하신 거지. 당시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사모펀드 운용사 측은 JTBC에 투자 전엔 자본 잠식이 아니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뀐 후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라 판단해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정권 초기 현안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성격의 금융사가 위험한 투자에 나선 데엔 김 여사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의 업체는 누적 손실이 340억 원이 넘는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 모빌리티, 효성 같은 대기업부터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 금융까지 수십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게 김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모녀의 집사 김예성 씨는 오아시스 펀드의 투자 덕분에 부실기업 IMS 지분을 46억 원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아시스 펀드에 참여한 대표적인 대기업이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부실 렌터카 업체 IMS에 30억 원을 투자한 시점은 2023년 4월에서 5월쯤입니다.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콜 몰아주기에 대해 257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입니다. 오아시스 펀드엔 HS 효성그룹 계열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모두 합쳐 35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투자금 50억 원을 넣은 곳은 증권사들의 은행으로 통하는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금융권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형 금융사인 신한은행과 키움증권도 각각 30억 원과 10억 원 투자금을 오아시스에 넣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렌터카 중개 사업을 위해 투자했을 뿐 다른 고려 사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HS 효성 측도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상적 투자라며 김예성이란 사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내부 심사를 거친 투자로 펀드의 의사결정엔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대기업들이 이때 투자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투자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모녀와 이권을 공유하는 김혜성 씨에게 흘러간 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취재 중인 사회부 이자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김건희 모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이 김예성 씨는요, 김건희 여사 또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상당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인물인데 비해서 그동안 비교적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 김 씨는 김 여사랑 지난 2010년도에 그 서울대학교 EMBA, 그러니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동기 사이로 처음 만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까워져서는
2012년 3월부터 3년 동안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재직을 하고요. 또 이 최은순 씨와의 만남은 판결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2012년에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3년도에 그 앞서 리포트에서 계속 보신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를 설립합니다. 아마 그 앞서 리포트에서는 비마이카가 아니라 IMS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후에 이름이 바뀌었고요. 같은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10년이 훌쩍 넘게 이렇게 인연이 계속돼 온 건데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여성 씨를 집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2013년도에 최은순 씨가요. 성남 도촌동에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잔고를 349억 원으로 위조해서 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그 위조 작업을 같이 한 공범이 바로 김예성 씨였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요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김 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렌터카 회사인 비마이카를 설립했는데 이 설립하는 동시에 그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대를 상당히 싼 값에 빌려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이 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바로 그 즈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김예성 씨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수사 과정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 지난해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도이치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김예성 씨가 회사에 찾아왔는데 도이치 권오수 회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김건희 대표의 후배이고 렌터카를 사업하니까 잘 챙겨봐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후배다. 특히 이 문제가 되는 렌터카 사업이 나오는데 이 업체 자체가 부실한데도 어떻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을 선뜻 투자를 했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이 김혜성 씨의 렌터카 업체는 그 투자가 이루어졌던 지난 2023년도에 재무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네. 또 투자 환경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말 그대로 부실 기업이었는데 그런 부실 기업에 상당히 다수의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서 184억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김예성 씨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이 돈 중에 46억 원을 받아서 이른바 엑싯을 했습니다. 자, 그럼 대기업들이 정말 이 렌터카 업체의 어떤 사업성만을 보고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특검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 모녀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투자를 가장해서 돈을 집사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김예성 씨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마할 시절에 1,000만 원 후원금 냈고요.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투자한 기업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의 계열사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금융 등이 있습니다. 자, 현재 김예성 씨에 대해서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진법사 수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강부가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하면서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를 청탁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특히 윤핵관을 통해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면서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쯤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윤 씨는 선물을 건넨 뒤 줄곧 건진법사에게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미디어가 가장 시급하다, 좌파 언론에 고통받고 있다,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달 뒤에도 언론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며 방송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건진법사는 윤 씨에게 YTN을 인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전과 마사회를 거론하며 국가기관이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윤핵관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YTN 인수에 약 4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윤 씨는 통일교 관계자에게 자신이 윤핵관을 만나 YTN 매입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고 했어. 그냥 4천이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방탄 쪽 윤핵관 그런 거 만나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윤 씨가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오늘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남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경기 고양과 서울 종로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폭염경보는 서울 전역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나마 부과 시점을 20여일 뒤로 미루면서 추가 협상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매듭들이 많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 관세 서한에 담긴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강현 특파원, 오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14개 국가인 거죠? 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모두 14개국이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관세 서한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존 세율 그대로인 25%, 일본은 1%포인트 올라서 역시 25%가 부과됐습니다. 미얀마나 라오스의 경우 기존 세율보다 다소 내려갔지만 여전히 40% 고율 관세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발송한 관세 서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돼 있고요. 제3국을 경유해 수출하거나 대미 관세를 더 올리면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거란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저 관세율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공개하면서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오늘이 마지막이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더 늘면서 추가 협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 등을 철폐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도로 풀이됩니까? 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변인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백악관은 대통령의 선택이라고만 설명했지만 주목할 건 한국과 일본 모두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는 동맹국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관세를 방위비 증액과 연계하는 관세 안보 패키지 협상을 압박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이 경우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협의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 늘어난 협상 기간 동안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오늘 긴급회의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뒤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하준경 경제수석, 기재, 안보, 산자부 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큰 가치라면서 협상 타결 자체를 목표로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 오늘까지였던 관세 협상 시한이 당장 8월 1일로 연기되면서 20여일 정도 시간을 번 만큼 협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시간을 번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 했군요. 더 구체적으로 나온 대응책도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한 관세율 25%는 지난 4월 발표 때와 같은 수치라서 일단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담당 장관이 7번 정도 미국과 협상을 나섰는데도 당초보다 1%포인트 정도 관세율이 높은 상태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 관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고 김용범 실장은 다만 다행히 시장 반응은 차분하다면서도 특히 자동차나 철강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오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을 방문했던 위성락 안보실장이 귀국하는 만큼 귀국 이후에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더불어서 여부와 일정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 실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와 방위산업 토론회에 참석해서 방산 분야 수출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조선업과 해군 함정 등에 관심을 보였던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관련한 토론회 발언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좀 특색이 있는데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네,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걸 위해서 국방비를 대폭 깎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 맞는 건지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 국방 예산이 깎인 게 맞습니까? 네, 국방비 국회에서 깎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 쿠폰 때문에 우리가 희생됐다 이렇게 말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 깎였어야 하겠죠.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력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드러낸 게 통신요금이랑 정보보호 예산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비화폰, 즉 안보폰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힘의원들도 참석해서 논의한 예산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삭감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부 장관 대행도 당시에 동의했습니다. 또 방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깎인 예산을 보면요. 시험 평가에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미뤄졌거나 아니면 좀 싸게 정부가 낙찰을 받았거나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거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들입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헬기 사업은요.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싹 빠졌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때부터 검토해온 일입니다. 비싼 아파치 공격 헬기를 들여오기보다는 값싼 드론이나 무인기로 군의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관님 지금 아파치 추가 도입 문제 지금 재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36대를 추가 도입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계엄 전후로 또 뭐 소비 쿠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좀 삭감이 검토된 예산들이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죠. 이 민생 예산도 대폭 깎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민생 예산 중에서도 이 국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들여다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였다기보다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이미 깎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먼저 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은
정부가 감액해 제출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자살 예방을 돕는 아래 사업은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국회가 21억 원을 더 깎아서 그래서 총 125억 원 줄였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모두 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한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 쓰지 않아서 뭐 결국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질책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지시를 언급했습니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합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고 직접 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명.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JTBC 한민정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돌아온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게인이지만 첫 번째 키워드, 국민의힘도 경선 어게인인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어제였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아예 모두 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달라. 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시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만약에 안 의원의 주장대로 모두 출마하게 될 경우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마치 지난 대선 경선의 4강과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차기 당대표 선거를 띄우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대선 패배 한 달이 지날 동안 이렇다 할 쇄신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패배를 딛고 혁신을 해야 될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작 그 패배한 대선의 경선에 출마했던 경선 후보들이 다시 대거 등장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출마 신호탄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불만을 제기한 게 바로 그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쌍권, 권영세, 권성동 당시 대선 지도부였죠.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 있었던 게 아니냐라면서 안 의원의 당대표 전격 출마를 비판했는데
그와 별개로 마치 본인이 희생양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역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선 패배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실상 친윤계 중심으로 당이 쇄신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원래부터 이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런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최소한의 인적 청산인 쌍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또 주역이었죠. 이 쌍권 탈당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인적 청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당해서 전격적으로 그만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였으면 혁신위원장을 맡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전당대회 나간다고 하지 왜 제가 또 이런 수순을 밟겠습니까? 아, 예. 애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전 전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의 공개 요구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이것도 또 관심을 받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요. 안철수 의원의 해명과 달리 친한동훈계 의원 측에서도 안 의원이 혁신보다는 당권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네. 자, 박정훈 의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에 이제 와서 자, 친윤이 인적 청산을 거부해서 그만두고 당대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친윤계의 핵심이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자,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표현이 눈길을 끌죠. 네. 자,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앞서서는 친한계든 비윤이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른 이진숙. 앞서 보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그 부실 검증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 이진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 표절 의혹을 제기했는데 보신 것처럼 푸른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사실상 표절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0%가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표절 의혹 말고도 더 눈에 띄는 것은 또 오탈자 논란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그 문제가 된 논문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제자 논문에서는 대략 10m 정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 논문에서는 대략 10m WJD도라고 써 있습니다. 아, 영문 오타를 낸 그렇습니다. 거군요. WJD를 네. 지금 당장 키보드로 쳐보시면 정자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글이 영어로 오탈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 수에 검토를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탈자를 못 거르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성이나 어떤 성실 차원의 문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후보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 지지층 주변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참고로 이진숙 후보자가 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장을 맡은 게 지난 5월 말입니다. 네. 대선 불과 일주일 정도 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요. 또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데다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퇴진 선언에 불참했고 그래서 충남대 교수들, 동료 교수들은 알고 보니 이진숙 후보자는 친국민의힘 인사다라는 평가도 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민주당 의원과 좀 직접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2명의 이진숙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도 상황을 알고는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보행자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시내버스 사고가 났는데도 버스 기사가 사고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달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빨간 신호에 멈춥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승용차를 교차로 건너편까지 밀고 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놀라 피합니다. 버스는 신호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쾅 소리 난 이후에 버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거를 봤어요. 이상하긴 했죠. 왜 안 멈추지? 라고 했어요.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업차 제 손으로 불러서 호송되고 입원하고 진단 상주 받았고 뇌진탕 진단 받았고 골절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버스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버스는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인도 경계석을 쭉 긁으면서 멈췄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사고가 났는데 왜 멈추지 않냐며 항의하면서 그나마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승객들 진술입니다. 잠시 섰던 버스는 다시 5km가량 노선대로 운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 반응도 없었습니다. 사고를 인지를 못했다는 거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해당 기사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버스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20대 보행자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인천의 한 폐공장에 들개 20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을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안 된다는 쪽과 위협이 된다는 쪽이 엇갈리는 건데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버려진 공장에 개 수십 마리가 모여 살고 있는 모습. 온라인에선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영상 속 공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 데서 한번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말고. 주민 당부와 함께 도착한 이곳.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상이 나온 그곳입니다. 저기 컨테이너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로 개들이 저희를 보고 지금 짖고 있는데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경계심을 드러내는 개들. 그런데 한눈에 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곳곳엔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와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개들이 어떤 걸 먹고 살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흔적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뼈가 이리저리 있고 벌레가 많이 꼬여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야에 이렇게 빗물이 받쳐 있는데 이 물을 먹으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안쪽엔 갓 태어난 새끼들도 보입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피해봤습니다. 곧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는 개들.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남성은 익숙한 듯 개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더니 새끼들 먹을 우유도 챙겨줍니다.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얘들 불쌍해갖고 많이 그달 줬어요. 지금 다 공장에 다 비워놓고 다 다른 데로 이사 간 거예요. 터널이 들어설 계획이 세워지면서 공장이 문을 닫았고 공장에서 기르던 개들만 남겨진 걸로 추정됩니다. 어느덧 20마리 대가족이 됐습니다. 절대 안락하거든요. 찍으면 안 되고 끝까지 그냥 내가 돌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못마땅해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위험해. 튀어나오면 부럽게 받고 그러는 거죠. 여자들 혼자 못 다니 무서워서. 더구나 올해 공장이 철거되면 개들이 민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지자체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 그 20마리를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결국 동물보호단체가 개들을 잡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견된 유기견은 7만 마리. 이 가운데 이 공장 사례처럼 폐업이나 재개발로 생기는 경우도 상당할 걸로 추정됩니다. 출산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새끼들이 또 태어나게 될 것이고 입양자로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안락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고 결국 포획과 안락사로 이어지는 악순환. 버리지 않는 게 최선인데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을 떠난 누군가는 이들을 버렸고 다른 누군가는 찾아와 돌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생명들은 정리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그냥 모른 척하기엔 지금 제 손에 느껴지는 이 체온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야구 하나요? 라는 질문이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야구는 그대로 진행됐고 기아와 한화의 경기는 일찌감치 매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 야구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녹아버린 얼음 주머니를 익어버린 정수리에 올리더니 탄성을 내지릅니다.
하나로는 부족한지 큼지막한 얼음 주머니 2개를 양손으로 끌어안습니다. 감독은 그라운드를 등지고서 선풍기를 바라보고 냉풍기 바람을 옷 안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요즘 야구장의 풍경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프로야구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소매 옷,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박스, 냉풍기까지 폭염을 식힐 모든 게 동원됐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 팬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구장 가도 되나 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야구 봐야 되니까. 얼음 준비했고 얼음 들어간 음식들, 약간 시원한 육회 음식 이런 것도. 그래도 오늘 경기는 모두 진행됐습니다. 한화와 기아의 대전 경기는 일찍 매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4경기가 취소됐는데 때이른 폭염 속에서 7월의 야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야구 규정상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폭염 경보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현장 경기 감독관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폭염이 드리운 그라운드, 그 열기에 맞불을 놓듯 만원 관중이 들어찬 한화와 기아전은 1회부터 뜨거웠습니다. 1회 초 오선우의 적시타로 기아가 먼저 한 점을 뽑으며 기선을 잡았지만 곧바로 한화가 반격했습니다. 1회 말 문현빈과 노시환의 2단 적시타가 터지며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면서 7월 상순 기록 중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로 오늘만큼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이어지겠고 내일도 인천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쪽 지역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이 28도에 그치는 반면 서울과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